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은 전재현입니다. 10월 1월 동안 언론은 중국 해경 선박들이 센카쿠 해역에 진입하자 일본 측이 비교적 강경하고 신속하게 추적 상황 조치에 나선 장면들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일본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뒤 해상보안청 함정들이 밀착 추적을 전개하고 확성기로 퇴거를 요구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선박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며 대략 2시간 뒤 해당 해역을 벗어났습니다. 베이징의 공세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총성 없는 대치, 그러나 전략적 살상력은 높은 길을 택했습니다. 화력도 아니고 전통적 군사적 위세 과시도 아닌 차갑게 일관된 공식, 밀착 추적, 경고, 영상 기록, 문서화, 외교적 항의였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았듯 빈말과 선전으로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교훈이 이미 나왔고 일본은 그 교훈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여러 차례 민감한 주권 분쟁에 화약고인 센카쿠 인근으로 바짝 다가왔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몰아붙여 영해 밖으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인접 접속 수역에서는 간헐적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쿄가 경고 사격조차 하지 않았고 강력한 보복 패키지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전략적 절제입니다. 국제법의 범위를 엄격히 지키며 불필요한 격상 명분을 베이징에 주지 않는 통제된 대응체계, 불이 번지지 않게 땔감을 차곡차곡 치우는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사실을 포장하려 애쓰는 동안 현실은 드론과 탄약의 회계장부로 냉정이 기록되듯 센카쿠에서도 카메라와 항해일지가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육상에서는 해상 긴장의 여파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불안해서 경계로, 그리고 이제는 센카쿠의 위험을 보다 또렷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도쿄 정치는 큰 반등을 목격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 내각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TV 도쿄와 니케이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총리가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대외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의 거친 압박 앞에서 필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일관된 실행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본인은 압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억지로 주권을 지키는 지도자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전 포스터로 포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민낯을 드러내며 세계를 환멸시킨 뒤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전에 10월 30일 일본 언론은 자민당 정조회장 고바야시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난 일본의 경제적 자립을 공개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가 생방송에서 일본은 경제를 자립시키고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직언한 것은 개인적 소신을 넘어 도쿄의 전략 사고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경제정책과 국가 공급망 전반을 다시 세우려는 재구조화의 파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재계가 여기에 보조를 맞춘다면 중국의 영내 영향력에는 큰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전쟁을 벌여 타인의 주권을 짓밟던 러시아가 스스로의 산업 기반을 소모시켰듯 경제를 무기화하면 결국 비용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 수출 시장으로 2024년 일본산 기계, 첨단 기술, 자동차 부품 등 약 125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비대칭적입니다. 일본은 중국발 원자재, 부품, 관광객 흐름에 적지 않게 의존해 왔습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베이징은 희토류, 수산물 수입 제한, 관광 통제, 중국 내 일본 기업 압박 등 경제를 지렛대로 동원해 왔습니다. 반복된 압박은 정치적 의지 관철을 위한 경제의 무기화였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생산, 시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 유럽, 미주로 옮기는 탈중 전략이 진지하게 굴러가면 베이징의 몽둥이는 점차 무뎌집니다. 더 세게 휘두를수록 기업은 더 빨리 떠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스스로를 금융제재의 늪으로 몰고 간 것처럼 과도한 통제는 장기적으로 자해에 가깝습니다.
중국에 더 두려운 것은 자본과 기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심성 자체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 제조 현대화의 핵심 투자자이자 기술 공급자였습니다. 자본의 흐름이 바뀌면 베트남, 멕시코, 인도의 공장이 늘어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유일무이한 공장 지위는 흔들립니다. 일본이 탈중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면 한국과 대만, 아세안 각국으로 파급은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도쿄는 더 이상 홀로 걷지 않습니다. 영내의 의존 중단과 경제안보 재구축의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강경 일변도의 강대국주의가 결국 신뢰와 공급망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이징의 고민은 몇십억 달러의 교역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아시아 경제 질서의 토대에서 벽돌 한 장이 뽑혀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영내 생산과 교역의 심장으로 인정받길 원하지만 일본이 깊은 의존에서 발을 빼고 동맹과 파트너들을 이끌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면 그 중심성은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문제는 물동량과 통계만이 아닙니다. 중국식 모델의 상징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간 정치적 냉각과 경제적 온기를 병행해왔지만 경제 안보와 공급망 자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굳어지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전략 리스크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미화하던 구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사례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일본 같은 강국이 중국 경제 엔진에서 전략적 후퇴를 시작하면 국제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은 장기 투자에 여전히 안전한가? 안정성은 실체인가? 권력의 함정인가? 단기적으로 급격한 탈동 조화는 일본에도 타격이지만 일본의 노선은 단절이 아니라 전략적 의존 축소,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징의 경제 카드들은 무게를 잃어 일본의 양보를 강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무의미한 전쟁이 장기적 자해라는 점을 세계가 보고 있듯 강압은 신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부의 흔들림도 포착됩니다. CNBC가 12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활동은 예상에 미달했고 내수는 약하고 수출 수주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와 서구 동맹이 경제적 포위를 강화하면 베이징은 무역 이상 이미지와 신뢰의 전쟁까지 치러야 합니다. 제조업 회복이 더딘 지금 중국 경제는 외국계 기업의 자본과 현지화된 고용, 기술 접근, 글로벌 주문에 무겁게 의존합니다. 일본 기업의 탈중이 확산되면 통증은 한 지점이 아니라 경제 전신으로 번집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장을 넓혔다가 국내 경제에 화상을 입은 러시아의 전철은 외부 과시가 내부 균열을 가리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중국 내 일본 기업의 존재는 소매 매장 몇 곳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 정밀기계가 중국에서 생산돼 미주와 유럽, 아시아로 나갑니다. 이를 떠받치는 서비스, 금융, 물류 생태계까지 촘촘합니다. 이 고리가 이탈하면 신규 투자만이 아니라 현지 고용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공장 노동자에서 엔지니어, 중소 공급업자까지 연쇄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 공장 비중이 큰 공업단지에는 직접 타격입니다. 공장이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로 옮겨가면 투자가 줄 뿐 아니라 일부 메이드 인 차이나 수출이 메이드 인 아세안과 메이드 인 멕시코로 바뀝니다. 공장 하나의 이탈은 수출 이점의 일부 상실, 경제 선체의 균열, 더 심각하게는 기술과 공급망 표준의 후퇴입니다. 일본은 고정밀 설비, 표준화된 고품질 부품, 카이젠식 경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이 기반이 중국 영토 내에서 줄어들면 중고급 제조 경쟁력은 마모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최첨단 부품 접근을 막아 자국 산업의 취약점을 노출시킨 것과 닮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부동산 침체, 지방부채 누증, 디플레이션 위험, 민간 신뢰 저하라는 장기 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자와 외국계 기업의 존재는 세계가 여전히 신뢰한다는 마지막 방패였지만 일본이 발을 빼고 한국, 미국, 유럽이 위험 분산을 택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둔화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 감소, 고용 감소, 수출 감소가 재무제표와 거시건강을 흔듭니다. 가계는 불안에 저축을 늘리고 기업은 확장을 주저하며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는 세계에서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조용한 이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쟁은 흔히 고립으로 이어지고 고립은 경제적 시간표를 바꿉니다. 물론 중국 경제는 1.40억 인구의 내수 시장과 배터리, 태양광, 희소 소재, 대규모 소비자의 중급 기계 등 핵심 산업으로 쉽게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부분적 이탈이 즉각적인 붕괴를 낳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 모델의 전환을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심한 감기에 걸린 몸이 면역이 약해진 사이 일본이라는 외풍이 더해지는 형국입니다. 당장 쓰러지지는 않지만 병은 깊어지고 회복은 더딜 것이며 베이징의 경제 정책은 더 쓰고 더 아픈 처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장기전의 대가처럼 고집은 비싼 약입니다. 한편 산업대국 일본은 경제 재구조화를 주도하는 와중에 뜻밖의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12월 1일 일본 언론은 방산 대기업들의 2024년 매출이 인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정부가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시장을 넓히자 중국은 부동산 경색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전하는 사이 일본은 베이징이 장악하길 원하던 분야 현대방산과 듀얼유스 수출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한쪽은 성장의 오한에 떨고 다른 한쪽은 온도가 오릅니다. 동아시아의 저울은 서서히 이동 중이며 그 변화를 중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이 동맹 간 방산 협력을 가속한 아이러니도 여기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는 양국의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중국 방산 대기업들의 2024년 매출은 대략 10% 감소했습니다. 반부패 드라이브가 계약을 지연시키고 공급망을 흔든 탓이 큽니다. 반면 일본은 방산 매출이 거의 40% 급증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는 사상 최대에 가까운 수주를 기록했고 총 매출은 거의 10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엔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강력히 밀어붙인 국방비 증액과 토종 방산 생태계 재건의 직접적 성과입니다. 전쟁을 미화해 지지를 구걸하는 대신 기술과 생산 능력으로 동맹의 신뢰를 얻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 가속 뒤에는 전략사고의 근본 전환이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과 엄격한 삼원칙에 묶여 있었지만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내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연속적으로 풀었습니다. 레이더나 민간 순시선 같은 비살상 장비 수출을 넘어 이제는 살상 무기 시장으로 공식 진입했습니다. 패트리엇 체계의 미국 이전을 허용했고 필리핀과의 방공미사일 협상을 추진 중이며 사거리 개량된 타입 12 순항미사일의 수출 능력도 넓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이는 단순 경제가 아니라 전략적 이익의 세 층을 직격합니다. 첫째, 시장 점유와 정치적 지렛대입니다. 중국은 잠수함과 호위함 등 비교적 저가 방산 수출을 남아시아와 동남아에서 외교의 연장선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제 일본은 고기술 미일 유럽 연계 이미지, 신뢰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같은 구획에 들어섭니다. 일본이 점유를 넓히면 중국은 경제적 목뿐 아니라 영내 안보 구조에서의 조정자 지위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군사적 포위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방산 매출 증가는 회계 숫자만이 아니라 레이더와 미사일, 센서가 중국의 목전, 난세이와 요나군이 필리핀, 나아가 인도와 호주까지 추가 배치됨을 뜻합니다. 일본산 화력은 영내 방어 네트워크로 엮이고 있습니다. 쿼드 틀 아래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부에서 운용 개념을 다시 짜야 합니다. 도쿄의 완화 조치 하나하나에 중국 국방부와 관영 매체가 깊은 우려를 연발하는 이유입니다. 더는 손이 묶인 일본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쿄는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권력판에서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전선 중 하나는 기억의 전장입니다. 베이징은 전쟁기 일본의 상흔을 국내 정당성의 접착제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 분쟁을 겪는 필리핀이 도쿄발 레이더와 미사일, 살상무기를 공개적으로 도입하며 균형추를 맞추자 과거 서사의 효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 계약 한 건은 단순 거래를 넘어 정치적 선언입니다. 오늘의 아시아는 일본을 과거의 침략자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로 보며 직접 위협은 중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가르친 대로 역사는 교훈이지 연구 면허가 아닙니다. 이 흐름은 바깥 압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자조를 강조한 뒤 일본은 아베, 기시다, 다카이치를 거치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국방비를 올리고 수출 규제를 풀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방산 생태계를 재건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신호는 충분했습니다. 오바마 시기의 미일 안보 격상 구상들이 보다 직설적이고 단호한 접근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킨 역설처럼 억지는 상대를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베이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 방산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는 일입니다. 나고야의 F-35 조립과 정비 거점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시설로 공인되면서 일본은 단순 고객을 넘어 고도 방어체계의 생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정비와 통합을 넘어 핵심 부품 생산까지 자립도를 높인다면 동아시아의 균형은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워싱턴과 밀착한 기술 강국이 현대방산의 생산 라인에 손을 얹는다면 베이징이 상대할 대상은 도쿄 하나가 아니라 서방의 기술 전력 전체가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맞닥뜨린 연합의 벽이 아시아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계정세해부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